우리의 현대사는 크게 보면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 이게 이제 두 축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분단 이후에 일어나는 남북 관계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연합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 즉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럽이 이제 그 쇠퇴를 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강자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강자로 떠오르면서 결국은 국제사회를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두 체제 대립, 즉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무력에 의한 어떤 충돌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적, 외교적, 그 다음에 뭐 군사적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립은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럽을 하나를 예를 들자면 소련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하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는 반공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이제 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미국과 서유럽의 안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련과 동유럽은 이제 안보 조약기구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련 중심과 미국 중심의 이 이제 냉전 체제가 유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유럽에 형성됐던 냉전 체제가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동아시아에도 이 냉전 체제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일단 중국을 보면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이제 북쪽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반공 체제를 이제 지향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남쪽에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전쟁,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점령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 중심의 체제와 소련 중심의 체제라고 하는 두 가지 체제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공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단순히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냉전 체제가 실질적인 전쟁인 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고, 이건 결국은 냉전 체제가 훨씬 더 동아시아에 깊이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한반도, 즉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 이 냉전 체제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어떤 변화 발전 사항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강복이 주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강의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동과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또한 이 한국의 독립이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때 이제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독립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45년 2월에 이뤄지는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대일본전에 참전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38도선이 그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소련군의 이제 참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달 뒤인 이제 1945년 7월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도 이제 그 카이로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물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라고 하는 강경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이 투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제 8월 8일 날 이제 얄타 회담의 그 결정 사항에 따라서 소련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일본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장 해제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소련의 이제 이 진군 속도가 생각보다 이제 빨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한반도에 진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할 점령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소련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 소련도 이제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 그다음에 남쪽은 미군, 그래서 이제 소련 군정과 미군정의 어떤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한국인이 만들었던 정부들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제가 만들어 놓았던 통치체제, 총독부의 어떤 통치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소련 군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임시위원회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권 같은 것들을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이 민족주의 세력들은 좀 배제를 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 지원하는 이런 이제 자기들과 유사한 또는 자기들의 어떤 성향과 같은 이 세력들을 후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미군정과 소련군정 하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 그 해방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일본이 패망하는 날 조선 총독부는 혹시나 한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봉기를 할까봐 결국은 당시 이제 여운형을 불러가지고 치안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치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여운형은 안재홍과 손을 잡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건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도파들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지부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치안대를 조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권을 이양받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주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조선 총독부는 결국은 그 치안권을 이양하겠다라는 거를 다 부정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의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익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주둔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어떤 협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정부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준을 해체를 시키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군은 들어왔을 때 이제 한국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정부 형태들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인민공화국 또한 이제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송진우나 이제 김성수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민주당, 즉 우리가 한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만들어서 미군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들어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정치활동을 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일원이었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은 임시정부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다시 다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또한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귀국한 김구는 이제 한국 독립당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모이는 3국 외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이 이제 3국 외상회의에서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최장 5년간,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결의사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45년 12월 27일 날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기를, 여기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련이 이제 이 그 분할 통치, 그러니까 그 신탁 통치를 요청했고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오보였던 거고요. 결의사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5년간, 그러니까 민주정부를 수립하기까지 그 과도 단계로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신탁 통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익 진영에 있었던 김구나, 이승만, 김성수 이쪽 사람들은 당연히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반탁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되고요. 자, 반면에 이제 좌익 진영에서도 당연히 신탁 통치에 처음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고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그 하나의 과도 단계로 이 신탁 통치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반탁 운동과 찬탁 운동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좌우의 대립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동아일보에서 본 것 같은 그 오보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소련에 대한 반감, 그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는 오히려 이제 우익 진영 쪽에서 이제 정권을 이제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모스크바 그 3상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이제 그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나 단체들을 같이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단체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나뉘어졌던 겁니다. 미국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다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탁 세력들도 다 참여시키자는 내용이었고, 소련 입장에서는 아니 삼상회의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왜 참여시키느냐, 즉 이 결정사항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단체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논의가 어떤 합의점을 이제 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결렬이 된 상태에서 이제 무기한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연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읍에서 이렇게 통일정부 수립이 안 된다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이제 제의하는 이런 정읍 발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크게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미소공동회의도 결렬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단독정부 수립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중도파였던 여운형과 김교식이 주도를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좌우 합작 운동은 사실 이제 미군정이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좌우 합작을 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7가지 원칙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면 이제 토지 개혁에 있어서 유상몰수, 유조건 몰수, 이제 즉 유상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사실은 좌익 진영 입장에서 보면 좌익 진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익 진영에서는 이 좌합작 운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원칙에 보면 친일파 반민족자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친일파 처단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김성수나 송진우와 같은 한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나 그 이승만 같은 경우도 이 좌우합작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좌우합작을 통해서 이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도 지지를 그다음에 지원을 다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그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해왔던 여운형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이 좌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긴 하지만 결국 이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게 되고 냉전 체제가 더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소 대립도 더 격화가 되면서 이 또한 결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유엔에서 이제 총회가 열려서 그 유엔 총회에서 그러면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이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총선거를 이제 그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소련과 북한은 이 유엔의 임시위원단들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유엔의 소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이남 남쪽에서만 단독 선거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되고 이 결의에 맞춰서 이제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겠죠. 근데 당연히 이런 단독 정부 수립이나 단독 선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결국은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북한을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해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남북 연석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외국군 즉시 철수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거, 전체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떤 합의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이게 진전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구 선생마저도 피살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이 남북 협상,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